한국의 진돗개요? 그저 작고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볼 때 연구할 가치가 뭐가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마이클 해리슨 박사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정교수이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진 중 한 명이었죠. 지난 30년간 개 유전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아온 인물이었어요. 2012년 4월 그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그의 하버드 연구실 벽에는 진돗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진돗개 유전체 연구의 혁명적 의의라는 제목의 14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2년 4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제8회 국제동물 유전체 학회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학회 첫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진우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해독한 진돗개는 독일 복서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체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된 개 품종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30년간 북미와 유럽의 대형견들만 연구해온 그에게 중형견인 진돗개는 그저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토종견에 불과했거든요.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높아서 밖에서 놓쳐도 스스로 집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귀가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과장이 심각해요. 개가 100km를 스스로 찾아온다니 이게 21세기 과학자들이 할 말인가요? 또한 진돗개는 한 번 정한 주인만을 평생 따르는 특성이 있어서 오히려 안내견이나 군견 같은 사육견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워요. 과장이 심하군요. 개는 개일 뿐인데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학회 이틀째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끈질긴 권유로 진도군 진돗개 테마파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체면상 따라 나섰죠. 진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신 마이클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진돗개 행동 관찰센터였어요. 사육사가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가 바로 7살 수컷 백구 바우예요. 바우는 중간 크기의 하얀 진돗개였어요. 저는 처음 본 순간 당황했습니다. 바우의 눈빛이 여느 개들과 달랐거든요. 30년간 수백 마리의 개를 봐온 저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듯한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죠. 바우야 앉아. 사육사의 명령에 바우는 즉시 앉았습니다. 바우야, 저분께 인사해. 바우는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앞발을 살짝 들어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진돗개는 명령을 한두 번만 반복해도 완전히 습득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응용하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바우야, 교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까? 바우는 저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사육사 앞으로 가서 짧게 3번 짖었습니다. 바우가 방금 뭘 한 줄 아세요? 교수님이 서양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표현한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1번, 동양 외국인에게는 2번, 서양 외국인에게는 3번 짖도록 훈련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걔가 인종을 구분한다고요? 정말,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진우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유전체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마이클 교수님, 이것부터 보시죠. 김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진돗개와 전 세계계 품종들의 유전적 개통도였어요. 저는 그 차트를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진돗개가 다른 동아시아 개들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요? 네, 맞아요. 2020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진돗개는 유기니, 고상개와 같은 매우 원시적인 계통에서 분화된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아시아 개들과는 무려 500만 개 이상의 염기서열 차이를 보이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0만 개의 차이라는 것은 거의 다른 종 수준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김 교수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진돗개의 유전적 다양성 지수를 보세요. 0.74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0.74라고요? 그럼 골든 리트리버나 점원 shepherd보다 네, 훨씬 높아요. 골든 리트리버는 0.31, 점원 shepherd는 0.28 정도거든요. 이는 진돗개가 자연적으로 분화된 견종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저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우수한 품종이라고 생각해온 서구의 개량견들이 실제로는 유전적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공적 산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진돗개의 뇌 MRI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진돗개의 뇌 용량 대비 신경세포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800만 개예요. 이는 보더 콜리나 푸들보다 높은 수치거든요. 진돗개는 전두엽과 해마 부분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돗개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독립적 사고 능력을 설명해 주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그가 쌓아온 지식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 부설 동물행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주인 인식 능력 테스트였어요. 동일한 복장을 한 5명 중에서 진짜 주인을 찾는 실험이에요. 5명의 남성이 똑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향수를 뿌렸고 주인은 3일 동안 2개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3살 된 암컷 황구 누리였어요. 누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저하지 않고 5명 중 1명에게 곧장 달려갔어요. 소요 시간 단 4초였습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냄새로 구분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실험을 50번 반복했는데 정답률이 94%였거든요. 두 번째 실험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퍼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총 9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열 수 있는 구조였죠. 이 퍼즐은 스위스 추리히 대학에서 개발한 최고 난이도 테스트예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견종들의 평균 해결 시간은 67분이었거든요. 5살 된 수컷 백구 하누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누리는 먼저 퍼즐 상자 주위를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1단계 왼쪽 손잡이 돌리기 성공 2분. 2단계 중앙 버튼 누르기 성공 3분. 3단계 오른쪽 레버 움직이기 성공 1분. 총 18분 만에 하누리는 퍼즐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세상에.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비슷한 구조의 다른 퍼즐을 가져왔어요. 하누리는 이번에는 단 6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하누리가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세 번째 실험은 감정인식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하누리가 3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하누리가 천천히 다가와서 저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제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하누리가 꼬리를 흔들며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하누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공감 능력이군요. 맞아요. 진돗개는 사람의 표정뿐만 아니라 체온, 호르몬 냄새, 근육 긴장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을 읽어내거든요. 다음 실험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방 안에 2개의 그릇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누리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개의 것이었죠. 저는 실수인 척하며 다른 개의 사료를 먹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하누리가 짧게 컹 하고 짖으며 저의 손목을 살짝 건드렸어요. 하누리가 방금 뭘 한 줄 아세요? 마이클 교수님이 다른 개의 사료를 먹으려 한다는 걸 알아채고 제지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하누리의 사료를 먹으려고 했어요. 하누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엔 왜 아무 반응이 없죠? 하누리가 마이클 교수님을 자신의 무리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무리 안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개가 소유권과 공유의 개념을 구분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실험이 있어요. 2명의 연구원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하누리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다른 한 명은 무시하며 차갑게 대했어요. 그 다음 두 연구원이 동시에 하누리를 부르며 손에 사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누리는 주저하지 않고 친절했던 연구원에게 갔어요. 하누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진돗개는 이런 도덕적 판단 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30년간 내가 연구해온 게 뭐였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 유럽 개량견이 아시아 토종견보다 지능이 높다. 순종견이 잡종견보다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오늘 본 진돗개들은 이 모든 가설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리트리버. 그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겨온 이 품종들은 모두 19세기 이후 인위적으로 개량된 것들이었죠. 반면 진돗개는요? 수천 년간 한반도의 진도라는 섬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해온 원시 품종이었어요. 인간의 인위적 개입 없이 스스로 최적화된 완전체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료 교수로부터였어요. 마이클, 한국 출장 어때요? 별로 볼 게 없죠? 아시아 개들이야 뻔하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래요?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바우의 인사, 하누리의 문제 해결, 감정인식, 도덕적 판단. 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국을, 아시아를, 그리고 동양의 문화를 얼마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과학에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김진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 교수는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던 제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모든 것을요. 역사, 유전학, 행동학.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저의 3개월간 한국 체류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의 안식년을 이용해 한국에서 진돗개를 집중 연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진도에서 직접 2주간 머물렀어요.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하루 종일 진돗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아침 6시, 제가 숙소에서 나오자 어제 만났던 바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바우야, 어떻게 여기 있어요? 사육사가 설명했어요. 바우가 새벽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날부터 바우는 저의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바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둘째 날, 저는 진돗개들의 사회생활을 관찰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10마리의 진돗개들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명확한 서열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서열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개가 리더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개가 리더였어요. 5살 된 황구 도리는 크기로는 중간 정도였지만 다른 개들이 모두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건 마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맞아요. 진돗개들은 매우 민주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셋째 날에는 진돗개의 학습 능력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제가 하누리에게 새로운 트릭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물건 가져오기 게임이었죠. 10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바닥에 놓고 제가 하나씩 이름을 말하면 하누리가 가져오는 게임이었어요. 15분 만에 하누리는 10개 물건의 이름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큰 것, 작은 것, 무거운 것 같은 형용사까지 구분했어요. 이건 보더 콜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넷째 날에는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혼자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진도의 산길은 복잡했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휴대폰도 산간 지역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멍멍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우였어요. 바우는 저를 발견하자 반가워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바우야, 길을 아는 거야? 바우는 몇 걸음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기다렸어요. 마치 따라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30분 후 그들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우가 어떻게 교수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사육사가 말했어요. 저희가 교수님이 안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바우가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스스로 찾으러 나간 거예요. 저는 바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개를 연구해왔지만 개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바우가 나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내가 바우에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편견에서, 내 오만함에서요. 두 번째 주에 일어난 일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누리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개였는데 계속해서 짖고 불안해했어요. 하누리는 특정 방향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1시간 후 그 방향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산에서 등산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죠. 설마 하누리가 그걸 알고 짖은 건가요? 진돗개는 5km 이상 떨어진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누리는 수색대와 함께 실종자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골짜기에 빠진 등산객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누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이건 진짜 동반자야.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를 연구 대상으로만 봐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김진우 교수와 함께 더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진돗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싶으신가요? 진돗개를 기준으로 기존의 견종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개를 평가해왔는데 이제는 동양의 원시 품종들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 연구는 2개월간 계속되었어요. 첫 번째 연구 진돗개와 서구 개량견의 인지 능력 비교. 10개의 견종,
총 200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비교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학습 속도, 감정 인식, 사회적 지능, 창의적 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진돗개는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지능 부문에서는 2위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어요. 두 번째 연구 원시 품종과 개량 품종의 유전적 건강성 비교. 결과는 유전적 다양성으로 진돗개 0.74 대 평균 0.32, 유전성 질병 발생률은 진돗개 3.2% 대 평균 18.7%, 평균 수명은 진돗개 15.3년 대 평균 11.8년. 세 번째 연구 인간과 개 상호작용의 진화적 관점. 이 연구가 가장 의미 있었어요. 저는 진돗개와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인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상황을 판단해서 때로는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협력이에요. 3개월간의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누리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하누리를 미국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연구실에서만 개를 봐왔는데 이제는 진짜 개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16시간씩 매달려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2013년 3월 저의 논문 진돗개 연구를 통한 견종평가 패러다임의 혁신, 동양 원시 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게재되었어요. 143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 기존의 서구 중심적 견종평가 체계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요. 인위적 개량보다 자연적 진화가 더 우수한 결과를 낳아요. 진돗개는 현존하는 개 품종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유전적 구조를 가져요. 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버드 유전학과의 거장이 30년간의 연구를 뒤엎었어요. 서구 중심주의 견종학에 던진 혁명적 도전장이에요. 2013년 5월 그는 영국 런던의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그는 진돗개의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의 연구 발표는 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캔넬 클럽의 변화. 2013년 6월 AKC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진돗개의 공식 품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이클 해리슨 교수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진돗개는 즉시 공식 품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요. 2012년까지만 해도 진돗개는 미국 동물보호소에서 가장 많이 안락사당하는 견종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희 연구가 발표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동물보호소에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동물보호소의 마크 데이비스 소장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돗개들이 몇 달씩 입양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입양 대기 명단이 6개월치예요. 특히 고학력층과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진돗개 입양이 급증했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CEO 제임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진돗개 사쿠라는 마치 사람 같아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텍사스의 정경택 씨였어요. 1993년부터 20년간 진돗개 목장을 운영해온 그는 2012년까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한 마리 분양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5월 운영비 1만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목장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마이클 박사의 연구 발표 이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2013년 4월부터 갑자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0통씩 전화가 와요. 정 씨의 목장에는 현재 입양 대기자가 400명이 넘어요. 분양 가격도 5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20년간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애썼는데 마이클 교수님 한 분이 모든 걸 바꿔놓으셨어요. 정 씨는 감사의 표시로 저에게 특별한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했어요. 최고 혈통의 백구 암컷 설아였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혜는 한국 문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수천 년간 한국인과 함께 살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닮아간 거죠. 그는 매년 여름휴가를 진도에서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하누리와 설아를 데리고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저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연구실에서만 살던 그가 이제는 매일 아침 하늘이 설아와 함께 조깅을 했어요. 걔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하버드 캠퍼스에서도 저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진돗개 교수님이라고 불렀고 저희 연구실에는 항상 진돗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방식도 혁신했어요. 2014년부터 저는 실전 동물행동학이라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것이었어요. 학생 여러분, 책으로만 동물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직접 만나고 교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수업의 절반은 보스턴 근교의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매년 20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한국동물행동학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만 공부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동물들을 직접 보고 배워야 진정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요. 4학년 학생 마크가 말했어요. 진도에서 2주 동안 진돗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개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1년 저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미국에 온 하누리가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하누리는 이미 14살의 고령이었어요. 진돗개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장수한 것이었죠. 저는 최고의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하누리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하누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하누리는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켰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후 3시 하누리는 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누리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하누리를 하버드 수목원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하누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나에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 영원히 그리워할 동반자. 2025년 현재 저는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동물 유전학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0명의 미국 학생들을 아시아 각국에 보내 토종견들을 직접 연구하게 합니다. 실험실을 벗어나세요. 진짜 답은 현장에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는 현재 진돗개 12마리와 다른 아시아 토종견 8마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팀의 일원으로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설아는요? 이제 10살이 된 설아는 여전히 저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예요. 설아가 하누리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 현재 68세인 저는 여전히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전 세계 토종견 보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어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많은 토종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들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진돗개를 무시했던 오만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죠. 하지만 진돗개들이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편견에서, 오만함에서, 무지에서요. 진정한 과학은 겸손에서 시작돼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돗개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선생님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지속되는 영향. 마이클 해리슨의 진돗개 연구는 단순히 한 과학자의 개인적 여정을 넘어 전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토종견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바센지, 중동의 살루키, 남미의 페루비안 헤어리스독. 이전에는 관심받지 못했던 토종견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15일을 토종견의 날로 지정했어요. 이날은 마이클이 처음 진돗개 바울을 만난 날입니다.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는 토종견 입양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교육해요. 한국의 진도군에는 마이클 해리슨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이곳에는 그와 하누리, 바우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진돗개 덕분에 우리 진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진도 군수 김영호 씨가 말했어요. 마이클 교수님께 정말 감사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과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이제 동물행동학자들은 연구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며 연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마이클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방법론이 이제는 표준이 되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니퍼 클라크 교수가 말했어요. 동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차세대 연구자들. 마이클의 제자들도 스승의 뜻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제자인 에밀리 왓슨은 현재 MIT에서 동물과 인공지능 상호작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께서 진돗개로부터 배운 지혜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용하고 있어요. 진돗개의 감정인식 능력을 모델로 한 AI를 개발 중이에요. 최종 메시지: 겸손한 마음의 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진정한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에서도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해요. 과학은 겸손에서 시작돼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온 지혜들은 모두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2025년 봄, 마이클은 한우리가 묻힌 하버드 수목원을 찾았어요. 설아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작은 비석에는 여전히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우리,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나에게 진정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 영원히 그리워할 동반자. 마이클은 조용히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한우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 덕분에 전 세계 많은 토종견들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어. 정말 고마워. 설아가 마이클의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한우리 형의 뜻을 제가 이어갈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도 진돗개들에게서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우리야, 설아야, 그리고 모든 진돗개들아, 고마워요. 너희가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가장 순수한 영혼에서 흘러나와요. 마이클 해리슨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 NVIDIA strong buy, AMD buy, Intel hold, Samsung sell, SK Hynix sell. 한국 반도체? 그냥 조립 공장 아니야? 월가 최고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인 42세의 마이클 톰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15년간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그였죠. 그의 리포트 한 줄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10% 오르락내리락하는 월가의 제왕이었습니다. 엔비디아만 있으면 돼. 한국 기업들은 그냥 부품 납품업체 수준이지. 2024년 3월 그가 발표한 AI 반도체 생태계 분석 리포트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내린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삼성전자 홀드, SK 하이닉스 셀. 그는 확신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엔비디아뿐이라고. 하지만 6개월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이 AI 시대의 진짜 석유왕이었어. 그의 충격 고백이 담긴 긴급 리포트 하나가 월가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마저 무력화시켜버렸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월가를 집단 패닉에 빠뜨린 그 여름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하버드 MBA, 스탠포드 전자공학 박사. 월가에서 15년간 반도체 분석을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2024년 초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맨해튼 42층 모건 스탠리 사무실에서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AI 붐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날개를 달았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은 240% 폭등했고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AMD도 50% 상승했습니다. 이번 분기 리포트 준비는 어때? 리처드 브라운 부사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AI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저는 준비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AMD, 인텔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했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요? 그냥 메모리 납품업체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정도죠.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그냥 디램이나 낸드 플랫이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BM이라는 게 있다던데? 리처드가 물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냥 메모리 한 종류일 뿐이에요. 핵심은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해 3월 15일, 저는 자신만만하게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 전략 2024 엔비디아 독주 시대. 엔비디아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 $1,200, AMD 바이 목표 주가 $180. 삼성전자 홀드 목표 주가 $55, SK 하이닉스 셀 목표 주가 $85.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GPU 설계 능력에 있어요. 제 리포트는 월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톰슨의 예리한 분석이라고 극찬했고 CNBC에서는 저를 AI 투자의 구루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2024년 6월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 동료 제시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쳤어. 일주일 만에 25% 올랐다고. 저는 SK 하이닉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죠. 더 이상한 건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의 3배였어요. 뭔가 호재가 있었나? 엔비디아가 뭐 HBM3라는 걸 발표했다던데. 저는 즉시 엔비디아 발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B200에 대한 내용이었죠. HBM3 12스택 192GB. 대역폭 8.0TB/s.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SK 하이닉스가 이 HBM3를 독점 공급한다고? 더 파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91%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동료 존에게 물었습니다. HBM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글쎄. 그냥 메모리 아니야? 존도 저만큼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GPU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 백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HBM 없으면 GPU가 쓸모없다고. 백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AI 연산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성능을 좌우한다고. 아무리 강력한 GPU라도 HBM이 없으면 그저 고철덩어리라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HBM3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SK 하이닉스 한 곳뿐입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HBM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저는 팀 전체에 긴급 리서치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제시카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디램을 8개 또는 12개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3D 메모리예요. 기존 GDDR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10배 이상 높아요. 그게 왜 중요한데? AI 연산에서 메모리 병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시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엔비디아 H100 한 대에 HBM이 5개 들어가요. 그리고 그 HBM 가격이 GPU 전체 가격의 40%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H100 하나가 25,000달러인데 그중 1만 달러가 HBM 가격이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GB200은 HBM이 12개 들어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GB200 서버 한 대에 HBM만 240개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40개. 240개.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서버 하나 팔 때마다 SK 하이닉스가 240만 달러어치 HBM을 공급한다는 얘기잖아.
게다가 SK 하이닉스만 HBM3를 양산할 수 있어요. 삼성은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가 AI 칩을 못 만들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제가 알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HBM 제조의 불가능성. 제시카가 가져온 기술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TSV 기술이 필요해요. 스루실리콘 바이어 실리콘. 웨이퍼의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구멍을 수직으로 뚫는 기술이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12층을 완벽하게 정렬시켜서 쌓으면서도 수율을 90% 이상 유지해야 해요.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시장 독점도였습니다. 2024년 기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8%예요. 한국이 91%를 독점하고 있어요. 미국 마이크론은 9%예요. 그것도 구형 HBM2만 겨우 만들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혁명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HBM이었던 거죠. 시장 규모의 실체. 존이 가져온 시장 분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HBM 시장이 44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80억 달러가 될 거래요. 8배 성장. 2025년에는 580억 달러, 2028년에는 1330억 달러 전망이에요. 저는 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연평균 70% 성장. 제가 평생 본 어떤 시장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이 올해만 200억 달러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300억 달러.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이 360억 달러인데 그중 300억 달러가 HBM에서 나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중국 견제의 진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정학적 의미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HBM 수출을 금지했어요. 국가보안상 중요 기술이라고 지정했다고요. HBM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AI 칩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하고 HBM 없이는 AI 칩이 불가능해요. 결국 HBM을 통제하면 AI 패권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진짜 키를 쥐고 있었던 거죠. 2024년 9월 15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재평가, 우리가 놓친 진실. 첫 문장부터 제 오만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심층 분석 결과 당사의 기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등급. SK 하이닉스 셀에서 스트롱 바이로 목표 주가 85달러에서 180달러로. 삼성전자 홀드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55달러에서 95달러로. 엔비디아 스트롱 바이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1200달러에서 900달러로.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AI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리포트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GPU만 보고 메모리를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AI에서 메모리야말로 진짜 병목입니다. 한국은 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HBM AI 시대의 석유.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산업의 피였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의 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디지털 석유의 91%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무력함.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HBM 없이는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발표 후 15분 만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투자 등급을 이렇게 바꾼 거야?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주식들이 폭등하고 있어.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그날 하루 만에 15% 올랐고 삼성전자도 8% 상승했습니다. CN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월가에서 제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CNBC 생방송에서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톰슨 애널리스트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AI 생태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GPU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메모리가 핵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도 AI는 가능하지만 HBM 없이는 엔비디아 GPU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이 이 HBM을 독점하고 있어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월가의 대혼란. 바클레이즈 한국 반도체 투자 등급 일제히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 HBM 전쟁에서 한국의 승리 리포트 발간. JP모건 AI 시대의 진짜 왕은 한국. 헤드라인. 정치권의 반응. 가장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관세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백악관 내부자에 따르면 트럼프가 HBM의 중요성을 보고받고 정책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AI도 없다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빅테크들의 한국 러브콜. 제 리포트 발표 후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세 번째 한국 방문, SK 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 마크 저커버그 메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긴급 회담. 순다르 피차이 구글, 한국은 AI의 핵심 파트너 공식 발언. 새로운 게임의 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AI 시대의 파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HBM 없으면 AI 칩 제조 불가능. AI 칩 없으면 AI 모델 훈련 불가능. AI 모델 없으면 AI 서비스 불가능. 결국 HBM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AI 시대의 진짜 석유는 HBM이고 한국이 그 유전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2024년 12월 저는 아예 새로운 투자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AI 공급망 피라미드 이론. 제가 새롭게 정립한 이론은 이랬습니다. 레벨 1 가장 중요 메모리 HBM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체 불가능, 기술 진입 장벽 최고. 레벨 2 AI 칩 설계. 엔비디아, AMD 중요하지만 HBM 없으면 무의미. 레벨 3 AI 서비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레벨의 의존. 우리는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거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포트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파워.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5%, 한국 독점, SK 하이닉스 53%, 삼성 42%. HBM3 기술, SK 하이닉스만 양산 가능. HBM4 기술, 2025년 SK 하이닉스가 최초 양산 예정.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말하지만 정작 AI의 핵심 부품은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의 절망적 상황. 제가 분석한 중국 상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CXMT 2026년까지 HBM2 개발 목표, 한국은 이미 HBM4 시대. 기술 격차 최소 5년 이상. 미국 제재, 핵심 장비 수입 불가능. 중국이 HBM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 저는 고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40%, 미국 AI 칩 30%, 기타 30%. AI 투자의 안전판은 한국입니다. HBM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2025년 1월, 저는 개인적인 칼럼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가 한국에게 배운 교훈. 15년간 월가에서 반도체를 분석하며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과 실리콘밸리만 바라보며 진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놓쳤죠.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HBM은 스마트폰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GPU처럼 주목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이야말로 AI 혁명의 진짜 심장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쌓아올리는 경이로운 기술. 이것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미국의 착각. 우리는 설계가 제조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제조 기술이 더 중요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계라도 HBM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저 도면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조언.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급망의 병목을 찾으세요. 그곳에 진짜 파워가 있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을 평가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되면 끝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HBM4, HBM5, 그리고 아직 이름도 없는 차세대 메모리까지.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제 예측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굴복.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국과는 윈윈 관계를 추구한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CEO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HBM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AI 산업이 마비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가 결정타였죠. 한국 기업들의 역전극. SK하이닉스 2024년 매출 44조 원, 전년 대비 92% 증가. 삼성전자 DS 부문 사상 첫 SK하이닉스 추월 HBM 시장 2025년 580억 달러, 전년 대비 53% 성장.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 주가가 110%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향 조정한 엔비디아는 30% 하락했죠. 월가의 새로운 공식. 이제 월가에서는 새로운 공식이 통용됩니다. HBM 없으면 AI 없고 AI 없으면 미래 없다. 모든 투자은행이 한국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애널리스트들도 늘어났죠. 제 개인적인 변화. 저 역시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과 삼성 평택 라인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기술력에 경외감을 느끼죠. 12층짜리 메모리를 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SK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설명해주는 TSV 기술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겸손해졌습니다. 새로운 경쟁 구도. 2025년 현재 HBM 시장은 이렇게 재편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60%, HBM4 독점 공급. 삼성전자 35%, HBM3 대량 공급 시작. 마이크론 5%, 구형 제품만 간신히 유지. 한국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미래 전망. 제가 내다보는 2030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HBM 시장이 1,330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95%를 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6세대 HBM4, 7세대 HBM5 기술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죠. AI가 발전할수록 한국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진짜 파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화려한 GPU 뒤에 숨은 HBM, 멋진 AI 서비스 뒤에 숨은 반도체. 진짜 권력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진짜 해자다.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쌓는 기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단기간에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죠. 지정학보다 기술력이 강하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도 중국의 추격도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겸손함이 최고의 투자 철학이다.
15년간 쌓은 제 오만함이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라고. 20세기에 석유가 지정학을 좌우했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 패권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였던 제가 한국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시인이었어.